네,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증여받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이 10억인데 이 10억을 증여받는 우리 아들 한 명한테 증여해서 그 아들이 이제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증여받는 사람을 한 명이 아닌 5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 10억을 5명으로 쪼개면 2억이 되잖아요. 그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면 2억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 명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나눠서 증여하라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증여 당시의 시세를 좀 봐서 증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세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여 당시의 시세가 조금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좀 더 낮은 증세를 부담할 수 있겠죠.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좀 더 우리 부동산 가격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그 떨어진 가격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은 굉장히 슬프고 이제 아무래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신 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법에서는 이 돌아가신 날을 상속 계실로 이제 보고 있고 우리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를 챙김으로써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이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상속 계실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상속인에게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 계실 이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한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이걸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속 계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는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상속 계실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제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상속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장례 비용이 500만 원이 미달한다면 500만 원까지 5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장례 비용하고 10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까지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장례 비용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봉화시설이라든지 자연장지에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면 봉환시설 비용하고 5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이제 공제할 수 있어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원스톱 상속 서비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잘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그런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여러 가지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은 한번 네이버라든지 검색하셔서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챙기셔서 원스톱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망 진단서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서류이긴 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나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절세가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용을 했어요. 이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이제 양도세를,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왜 절세가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에게 주택을 한 채 증여를 하는데 이 주택을 증여했을 때 시가가 8억인데 이 주택은 이제 임대보증금이 6억으로 누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 1은 내가 이 임대보증금을 직접 갚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케이스 2는 내가 이 임대보증금을 내가 갚지 않고 아들한테 주택을 증여하면서 아들이 이 임대보증금을 갚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갚고 아들에게 이 주택을 그냥 증여를 한다면 아들은
이 주택의 시세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나는 이제 임대보증금을 갚지 않고 아들이 이 임대보증금을 갚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임대보증금 금액 자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아들은 이 주택의 시세 8억에 대한 증여세에서 내가 아들이 부담하게 될 그 부채인 6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온전히 부담하냐, 아니면 이 아들이 부담해야 될 8억을 내가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고 아들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냐라고 했을 때는 소득이 분산됨으로써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는 부채를 증여받는 사람이 반드시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부담부 증여의 형식으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실제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갚지 않고 부모가 대신 갚는 상황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기재된 모든 채무내역, 즉 이제 채권자라든지 채무 만기일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임대보증금의 이제 만기 시점에 아들이 이걸 갚냐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기 시점에 이제 증여를 받은 아들이 그 소득이 없어서 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소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 시 모든 부채가 증여재산 금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제출이라든지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만 이제 증여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상에서 대출을 받은 그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분산되면서 그 소득의 분산된 효과로 인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증여하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과된 양도세의 효과를 따진다면 결국은 단순히 이제 증여를 통한 효과와 부담부 증여를 통한 효과 둘 중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실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